슐리관 지하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헤매지는 않으셨죠? 이곳 슐리관 지하 1층은 이전 콘텐츠에서 보았던 화려한 조각, 회화, 갤러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단단한 돌들만 보입니다. 이곳은 오늘날 세계적인 박물관이 된 루브르가 태어난 첫 시작점이자 800년 전의 요새 중세 루브르의 유적입니다. 자, 발밑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거대하고 투박한 돌벽과 깊게 파인 해자의 흔적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흔히 루브르를 화려한 왕궁으로 기억하지만 그 시작은 파리를 지키기 위한 견고한 군사 요새였습니다. 때는 12세기 말 프랑스의 위대한 왕 필리프 2세 오기스트가 숙적이었던 잉글랜드로부터 수도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센강변에 거대한 성벽과 요새를 짓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그 방어 시스템의 핵심이었던 루브르 성의 실제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유적이 무려 700년 동안이나 땅속에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80년대 루브르의 상징인 유리 피라미드를 짓는 그랑 루브르 프로젝트의 고고학 발굴 과정에서 이 중세시대의 성곽 유적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현대적인 박물관의 입구를 만들다가 그 심장부에서 루브르의 가장 오래된 과거와 마주하게 된 것이죠. 정말 놀라운 발견 아닌가요? 이제 안쪽으로 조금 더 걸어 들어와 볼까요? 오른쪽을 보시면 발밑에 거대한 원형의 돌 기초가 보이실 겁니다. 이곳이 바로 당시 요새의 중심이자 가장 강력한 방어 시설이었던 그로스 투르, 즉 거대한 탑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높이가 30m에 달했던 이 탑은 단순한 감시탑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부재 중일 때도 왕권을 대신하는 가장 견고한 상징물이었죠. 또한 가장 안전한 곳이었기에 왕실의 보물과 무기를 보관하는 금고이자 중요한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800년 전의 왕실 금고와 감옥터를 우리가 직접 걷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탑 주위를 깊게 파고 있는 이 거대한 해자를 한번 내려다보세요. 바로 성벽을 보호하던 포세의 흔적입니다. 지금은 물이 마른 해자지만 당시에는 센 강물을 직접 끌어들여 깊은 물길을 만들고 적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칠흑 같은 밤, 횃불이 비추는 성벽 아래로 검은 강물이 흐르는 이 풍경은 그 어떤 적이라도 감히 넘어볼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 견고한 요새 덕분에 파리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프랑스 왕권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자, 중세시대 루브르의 모습이 어땠는지 잠시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800년 전 파리를 지키던 견고한 요새에 숨어있던 루브르가 이제는 인류의 위대한 예술을 지키고 누구나 들어와 돌아볼 수 있는 박물관이 된 역사의 변화와 아이러니를 잠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제 슐리관의 지상으로 올라가 인류 문명의 또 다른 위대한 시작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해자와 성벽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곧바로 338호실에서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수호신 람세스 2세의 스핑크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중세 루브르 유적을 지나 스핑크스를 만나셨나요? 여러분은 지금 슐리관 영층으로 가기 직전 고대 이집트 유물관 입구에 서 계십니다. 이곳에 거대한 스핑크스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밖에서 볼 수 있는 스핑크스 중 가장 큰 작품 중 하나로 그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신비로운 유물은 1825년 이집트의 고대 도시 타니스에서 발견되어 이곳 루브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의 사람, 주로 왕의 얼굴을 한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사자의 몸은 대지와 강력한 힘을, 인간의 얼굴은 지혜와 통치권을 의미했죠. 특히 스핑크스는 태양신 라와 연결되어 파라오가 바로 태양신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정면에서 얼굴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겠어요? 거대한 몸에 비해 얼굴이 조금 작게 느껴지며 어딘가 비율이 좀 어색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 이유는 이 스핑크스의 얼굴이 후대의 파라오들에 의해
여러 차례 자신들의 모습과 닮게 깎이고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얼굴의 비율이 원래보다 작고 둥글게 변해 학자들은 본래의 모습과 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잠시 후에 그 비밀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스핑크스는 이집트 남쪽 아스완 지역에서만 나는 단단한 분홍색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게가 12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돌을 어떻게 이곳까지 옮겨왔는지는 여전히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자, 이제 스핑크스 옆으로 이동해서 몸에 새겨진 글자들을 자세히 볼까요? 이 스핑크스가 품고 있는 진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이 작품은 람세스 2세의 스핑크스라고 불리지만 사실 이 이름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핑크스는 한 명의 파라오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여러 파라오가 자신의 이름을 덧새겨 사용한 일종의 재활용된 기념물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새로운 파라오가 이전 왕의 기념물에 새겨진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어 그 권위와 업적을 이어받으려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몸통에 새겨진 이집트 상형 문자 중 타원형 테두리 안에 그려진 글자를 찾아보세요. 이것이 바로 파라오의 이름을 담는 신성한 표식, 카르투슈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라오로 불리는 람세스 2세와 그의 아들 메르네타의 카르투슈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스핑크스가 훨씬 이전인 중왕국 시대에 처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 왕의 손을 거치며 역사가 겹겹이 쌓인 살아있는 역사책인 셈이죠. 수천 년의 이집트 역사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스핑크스, 잘 감상하셨나요? 이제 고대 이집트를 넘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역동적인 조각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 방을 나와 복도를 따라 348호실로 이동하시면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한 모습의 보르게제의 검투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투사 조각상 앞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348호실에) 도착하셨나요? 방 중앙에 높이 2.09m의 거대한 크기로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격렬하고 역동적인 자세를 한 남자의 조각상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기원전 100년경에 제작된 헬레니즘 시대의 걸작인 이 작품은 당시의 조각가들이 인체의 역동성과 해부학적 완벽성을 얼마나 집요하게 탐구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걸작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보르게제의 검투사이지만 이름이 주는 인상과는 달리 이 남자는 검투사가 아닙니다. 왜 검투사가 아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조각상의 전체적인 자세를 한번 살펴보시죠. 그는 왼팔을 앞으로 뻗어 방패로 방어하고 오른손에는 칼을 쥔 채 상대를 향해 막 공격하려는 찰나의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칼과 방패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정면이 아닌 위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검투사가 아니라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검투사들은 보통 같은 눈높이의 상대와 싸우지만 이 전사는 자신보다 높은 곳에 있는 적, 아마도 말을 탄 기마병을 상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학자들은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리스의 영웅이거나 특정 전투에 참여했던 이름 없는 전사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비록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콜로세움의 노예 검투사가 아닌 조국이나 명예를 위해 싸우는 자유로운 전사라는 점입니다. 이 작품에 검투사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17세기 초 처음 발견되었을 때 이탈리아의 귀족 보르게제 가문의 소장품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이때 붙여진 별칭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이후 나폴레옹에 의해 프랑스로 온 뒤에도 계속 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후 오랫동안 유럽 미술계에서는 이 조각을 고대 검투사의 완벽한 전형처럼 여겼지만 20세기에 들어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검투사가 아닌 전사임이 밝혀졌죠. 이제 조각상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단단하게 긴장한 다리 근육, 비틀어진 상체, 그리고 공격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팔의 핏줄까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그대로 본뜬 것처럼 해부학적으로 완벽에 가깝습니다. 특히 그의 몸 전체가 비틀리면서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S자 곡선은 인체의 격렬한 움직임과 긴장감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 예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있는 발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그의 오른쪽 다리 옆을 받치고 있는 나무 기둥을 자세히 보시면 작가의 서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에페소스 출신의 아가시아스. 자신의 작품에 서명을 남기는 것은 고대 그리스 조각가들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바로 옆방인 345호실로 이동해 슐리관의 하이라이트이자 고대 그리스가 낳은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상징 밀로의 비너스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의 아이콘이 있는 곳 345호실에 도착하셨나요? 방 안으로 들어서면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고요하고 완벽한 자태로 서 있는 여인의 조각상이 보입니다. 바로 루브르 박물관의 3대 걸작 중 하나이자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움의 상징이 된 밀로의 비너스입니다. 이 작품은 1820년 그리스의 밀로스 섬에서 한 농부가 동굴 속 유적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듬해 프랑스 해군 장교 뒤몽의 중재로 당시 섬을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인도받아 이곳 루브르로 오게 되었죠. 기원전 10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조각상은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조각상을 천천히 감상해 보시죠. 높이 약 2m의 이 여인상은 그리스 신화 속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비너스라는 이름은 로마 신화의 이름이죠. 이 작품은 고전기의 이상적인 균형미와 헬레니즘 시대의 사실적인 표현이 완벽하게 결합된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허리를 살짝 비틀고 한쪽 다리에 무게를 실어 자연스럽게 서 있는 콘트라포스트 자세는 조각상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매끄러운 상반신과 사실적인 옷주름의 하반신은 신성과 인간의 관능미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특히 이 작품은 헬레니즘 후기임에도 고전기의 이상적 조화를 의도적으로 다시 부활시킨 사례로 고대 미술의 전통과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조각상이 사실은 하나의 돌이 아니라 두 개의 큰 대리석을 이어 붙여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세히 보시면 엉덩이 바로 위쪽으로 희미하게 붙인 흔적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조각상의 가장 큰 특징이자 전 세계인의 상상력을 자극해온 사라진 두 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원래 두 팔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학설은 그녀가 왼손에 황금 사과를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파리스의 심판 신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선택된 아프로디테의 상징이기도 하죠. 왼쪽 어깨를 자세히 보시면 작은 직사각형 구멍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바로 떨어져 나간 팔을 철제핀으로 연결했던 흔적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 팔을 복원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설픈 복원보다는 불완전한 상태의 그대로가 더 아름답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의 모습으로 남겨두었죠.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미완의 상태가 밀로의 비너스를 더욱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라진 두 팔은 관람객에게 무한한 상상력의 여지를 남겨주고 우리의 시선을 오로지 여신 그 자체의 완벽한 신체와 고요한 표정에 집중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를 넘어 또 다른 고대 문명, 에트루리아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만나러 1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계단을 이용해 1층 663호실로 이동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연인의 모습을 한 유물, 부부의 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슐리관 1층 663호실에 도착하셨나요? 이곳에서는 고대 로마 이전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미스터리한 민족 에트루리아의 유물을 만나게 됩니다. 방 중앙에 마치 살아있는 듯한 다정한 부부가 누워있는 모습의 유물이 바로 부부의 관입니다. 기원전 520년경 고대 그리스의 아르카익 시대 후반과 같은 시기에 제작된 이 테라코타 유물은 흔히 부부의 관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시신을 안치하는 관이 아니라 화장한 유골을 담았던 유골함입니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 체르베테리의 거대한 공동묘지 벤디타차 네크로폴리스에서 수백 개의 파편으로 발견되었고 곧 루브르로 옮겨와 정교한 복원 과정을 거쳐 지금처럼 온전한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조각상을 천천히 감상해 보시죠. 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이 부분은 전혀 슬픈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잔치에서 가장 편안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서로에게 다정하게 기댄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남편은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살며시 기대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떠오른 희미한 미소는 아르카익 스마일이라고 불리는 고대 조각의 특징으로 신비로우면서도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에트루리아 문화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당시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공식적인 연회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에트루리아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함께 연애를 즐길 만큼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습니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영원한 잔치의 연장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에트루리아인의 독창적인 내세관이 잘 드러납니다. 이 작품은 4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제작된 후 가마에서 구워 합쳐졌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부부의 손이 무언가를 쥐고 있었던 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내는 향수병이나 다산과 재생을 상징하는 석류를, 남편은 연회에서 사용했을 술잔을 들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작품은 그리스 미술의 영향을 받았지만 에트루리아만의 독창성 또한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 조각이 해부학적 완벽성과 이상적인 비례를 중시했다면 에트루리아 조각은 인물의 생동감 넘치는 표정과 제스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을 표현하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이 부부의 관이야말로 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걸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마저 영원한 잔치의 한 장면으로 승화시킨 에트루리아인들의 예술, 어떠셨나요? 이제 같은 1층에 있는 또 다른 위대한 걸작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635호실로 이동하시면 고대 이집트의 살아있는 눈빛을 마주할 수 있는 작품, 앉아있는 서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곳에서 다음 설명드릴게요. (635호실에) 도착하셨나요? 이곳에는 고대 이집트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지만 위대한 걸작, 앉아있는 서기가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이집트 고왕국 시대인 기원전 250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850년경 프랑스의 고고학자 오기스트 마리에트가 고대 이집트의 공동묘지인 사카라 지역에서 발견했죠. 비록 조각상이 놓여있던 받침돌이 사라져 그의 이름이나 정확한 신분은 알 수 없게 되었지만 이 작품은 고대 이집트 조각 중 가장 사실적인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먼저 조각상의 얼굴, 특히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듯한 강렬하고 총명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45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죠. 이 신비로운 눈빛의 비밀은 바로 제작 기법에 있습니다. 눈의 흰자위는 붉은 결이 있는 흰색 마그네사이트라는 돌로 만들고 그 위에 투명한 암석 수정을 정교하게 다듬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공은 검은 안료로 채색했죠. 눈꺼풀에는 구리를 사용해 사실감을 더했습니다. 이 모든 재료가 어우러져 빛을 반사하며 마치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눈처럼 생생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서기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무릎 위에 파피루스를 펼쳐놓고 오른손에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원래 갈대줄기로 만든 펜을 쥐고 있었을 겁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에서 지식인이자 엘리트 계층이었던 서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서기는 단순한 필기자가 아니라 세금과 행정,
종교 제례를 기록하며 국가 운영을 떠받치는 핵심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몸을 보면 군살이 거의 없는 단단한 상체와 달리 아랫배는 살짝 나와 있습니다. 이는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누렸던 그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상화된 파라오의 조각상과는 달리 한 개인의 특징을 현실적으로 담아낸 인간적인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듯한 이 고요한 서기상 어떠셨나요? 이제 슐리관에서 꼭 봐야 하는 작품 관람을 마무리하고 리슐리회관으로 넘어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수호신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다시 중앙 피라미드 아래 로비로 내려가 리슐리회관 입구로 들어간 뒤 영층 229호실로 이동해주세요. 그곳에서 거대한 날개를 가진 상상의 동물 라마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마수에서 기다려주세요. 리슐리회관 영층 229호실에 도착하셨나요?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압도적인 크기와 신비로운 모습의 석상 한 쌍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바로 고대 아시리아의 궁전 입구를 지키던 강력한 수호신, 날개 달린 인간머리 황소상, 라마수입니다. 이 거대한 석상들은 기원전 8세기 강력한 왕이었던 사르고니세가 건설한 두루샤루킨 궁전의 성문을 지키던 것입니다. 1843년 프랑스의 고고학자 폴 에밀 보타가 현재의 이라크 지역에서 발굴하여 이곳 루브르로 옮겨왔습니다. 높이가 4m가 넘는 이 석상은 악한 기운을 쫓는 동시에 궁전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왕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왕의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라마수를 천천히 살펴보시죠. 사람의 머리, 독수리의 날개, 그리고 황소의 몸을 가진 이 상상의 동물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수호신입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인간의 머리,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의 날개, 그리고 땅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황소의 몸이 결합되어 그 어떤 악한 기운도 막아낼 수 있는 완벽한 존재로 여겨졌죠. 머리에 쓴뿔 달린 왕관은 신성함과 왕권을 함께 상징하며 라마수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신적 권위의 수호신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라마수의 다리를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리가 5개입니다. 이것은 조각가의 실수가 아니라 관람객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매우 정교하고 입체적인 계산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정면에서 라마수를 바라보면 두 앞다리가 단단히 땅을 딛고 서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궁전에 들어오는 자들을 꼼짝하지 않고 감시하는 경계심 가득한 수호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옆으로 이동해서 측면에서 라마수를 바라보세요. 4개의 다리가 힘차게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는 궁전으로 들어오는 아군이나 사절단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안내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라마수는 정면에서는 정지된 모습으로, 측면에서는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조각되었습니다. 고대 아시리아인들의 놀라운 시각적 트릭이라 할 수 있죠. 이번 콘텐츠에서는 슐리관에서 중세 성벽과 해자부터 시작해 리슐리회관의 라마수까지 이집트, 에트루리아, 메소포타미아의 유물들을 만났고, 슐리관의 하이라이트, 고대 그리스의 조각, 보르게제의 검투사와 밀로의 비너스까지 만나봤습니다. 고대 유물들과의 만남 어떠셨나요? 다음 콘텐츠에서는 리슐리회관의 주요 회화 작품들을 돌아보겠습니다. 리슐리회관의 핵심은 바로 이 유럽 회화 거장들의 작품을 보는 것입니다. 리슐리회관의 2층에는 플랑드르 회화의 거장 루벤스와 빛의 화가 렘브란트, 베르메르 등 네덜란드의 보석 같은 화가들의 걸작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801호에서 다시 만나 루벤스의 드라마 같은 24편의 거대한 연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801호 메디치 갤러리로 이동하시고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